자, 일단 그러면 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4주 동안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혹시 그 4주 동안 하는 기간에 수업 끝나고 뒤풀이도 아마 할 수가 있으면 하고 그래서 좀 허심탄회하게 그 마음으로 스킨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수업 끝나고 남아서 같이 사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오늘 맨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내용은 시쓰기의 세 단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시쓰기의 세 단계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사실은 서정주 시인이 1960년대에 자신의 창작 방법론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시를 쓰려면 이 세 단계가 갖춰져야 좋은 시가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비록 1960년대에 주장한 내용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는가. 요즘 뭐 미래판이 뭐니 해가지고 난해시들이 아주 시단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단의 어떤 시풍이 유행을 탑니다. 그 하나의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실험과 전위적 양식이라 하더라도 기왕의 서정 문법, 그 문법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실험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가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실험을 하든 뭐 전위적인 시를 쓰든 그건 차후의 얘기고 우선은 기본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맨 먼저 대단히 중요한 게 이 감각의 단계예요. 감각의 단계. 감각의 단계. 이 감각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시의 오감각 배웠죠.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시각, 가장 많이 쓰는 게 시각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감각 중에서 뭐 제왕이죠. 감각의 거의 황태자라고 할 수 있죠. 시각 중심주의로 세상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최근에 와서 이제 페미니즘, 또 생태주의에 와서는 시각 중심주의에서 좀 탈피를 해서 다른 감각들도 대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선호하는 감각이 뭐죠? 촉각도 있고 또 뭐 아는 대로 얘기했어요. 청각, 또 미각, 후각. 그래서 이거 오감각. 이 5가지 감각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이 5가지 감각을 단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감각입니다. 공감각. 공감각을 잘 써야겠다. 공감각. 이 공감각의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감각. 이 공감각이라는 것은 A 감각이 B 감각화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지요. 이런 건데, 뭐 시인의 어떤 자질,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감각도 시인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각 또는 묘사 능력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이따가 이제 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묘사 이렇게 물어보면 묘사 많이 들어봤죠? 익숙한데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묘사가 뭐냐 하면 이 감각을 알아야 또 묘사도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 들어가기 전에 시에 대한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시는 뭐냐? 시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 생각이나 느낌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전달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감각이라든가, 감각 또는 비유, 상징, 반어, 역설 등을 통해서, 말하자면 지금 이게 열거한 이것들이 시의 구성 요소거든요. 이 같은 시의 구성 요소를 동원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직접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감각,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그래서 감각의 단계를 여러분이 잘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시를 써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많냐면 일기를 써오는 사람 많아요. 일기. 자기 경험을 그대로 진술을 해요. 일기는 시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사실의 재현이 아니에요. 뭐의 재현이 아니라고? 사실.
경험 현실을 미메시스, 반영하는 것. 이게 시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진실의 구현이야. 진실. 진실 구현을 위해서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굴절시킬 줄 알아야 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굴절. 이 굴절이 바로 어떻게 보면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을 굴절시켜야 된다. 기억을 그대로 반영하면 안 돼요. 사실 재현이. 자, 과학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사실에 가깝죠, 사실. 사실을 통해서 과학은 진실을 구현하는 거예요. 진실을 구현하는 것이고, 문학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 거짓말인데, 거짓말 하면 좀 그러니까 어떤 상상력. 이 상상력을 통해서 진실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구현하는 측면에서는 과학이나 문학이나 같은 겁니다. 같지만 과학은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구현하는 것이고 문학은 거짓말, 상상력을 통해서 진실을 구현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닥터 집하고 내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인데 뭐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 영화를 하도 좋아해서 3번이나 봤어요. 많이 봤죠? 봤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닥터 집하고 아주 진실이 있어요. 진실이 있어. 그렇죠? 진실이 있다. 근데 닥터 집하고 사실입니까? 사실 아니죠. 거짓말을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진실을 구현했다 이게. 그게 문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초보자들일수록 거의 일기를 써온단 말이에요. 사실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좀 하세요 그러면 화를 내요. 왜 거짓말을 시키냐 이게. 그리고 제가 쓴 제가 시집을 지금까지 10권 냈는데 사실 그 10권의 시 내용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고 어떤 분들이 독자들이 울기도 한 사람도 있어요. 미안하지요, 제가. 사실인 줄 알고 울었는데. 자, 여러분들 진달래꽃 봅시다. 나보기와 엮여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군에 드리우다. 김소리가 시인이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남성이지. 근데 그 나보기가 할 때 나 주인공이 여성이야? 남성이야? 여성이잖아. 근데 1920년대부터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 김소월이가.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2000년도가 넘, 지금, 후기 자본주의 사회인데, 디지털 문명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시대에 살고 있는데, 1920년대 시인도 그렇게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했는데 말이야. 지금 시인들이 그렇게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시가 있냐면, 개성적인 시와 비개성적인 시가 있습니다. 이 개성적인 시는 시적 화자와 시인이 일치하는 경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 이건 거의 자기의 경험을 쓴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일치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나 김소월 같은 경우, 또 김용택, 또는 신경림 시인들, 이런 사람들 사실 농사 안 졌거든요. 농사 안 졌는데 농사꾼의 애환을 다 썼어. 정의성의 전문강의 삽을 싣고, 그 양반이 그 전문강의 삽을 싣고라는 시를 보면 일용 노동자의 삶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정의성 씨는 알다시피 서울대학교 국문과 출신이야. 석사 나오시고 고등학교 선생 하다가 정년퇴임 하신 분이야. 삽 한 번도 내가 볼 때 안 잡은 사람이야. 한 번 잡았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직업으로 삽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일용 노동자가 된 것처럼 시를 썼습니다.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비개성적인 시라고 하는데 탈을 쓰는 거예요. 탈. 연극에서 탈을 쓰는 것처럼 시에서도 탈을 써가지고 시를 쓰는 거예요. 연기를 잘해야겠죠. 독자가 울게끔. 이해됩니까? 우리가 연기 잘하면 관객들이 울잖아요. 알겠죠? 자, 얘기가 옆길을 많이 갔는데 그래서 시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면 뭐를 동원해야 한다고 했지 내가 지금? 시의 구성 요소. 시의 구성 요소가 뭐야? 이미지, 비유, 상징, 반어, 역설, 인유, 패러디.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이 구성 요소를 잘 알아야만 이제 시에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직접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지금 오늘 배운 게 뭐야? 그 여러 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첫 번째 감각을 배우겠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한번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프린트 받았죠? 제가 지금 발음이 약간 셀 거예요. 발음이 새는 이유는 사실 이게 좀 늦춰야 되는데 제가 임플란트 지금 과정입니다. 임플란트 과정이라서 지금 저도 아주 힘들어요. 지금 가짜 이빨이 들어가 있어요. 내 입 속에. 그래서 발음이 약간 서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발음 아주 세련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오늘 좀 유감입니다. 자, 이 프린트 맨 뒤를 보세요. 맨 뒤에 보면 제 졸시, 제 시가 나옵니다. 종소리라는 시 한번 찾아보세요. 맨 뒤에. 자, 아랫마을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들. 그중 하나 대열에서 빠져나와 몰래 골목을 돌아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 찾아 나선다. 맨발로 가파른 빙판길 오르다가 미끄러져 무릎 가져 피 흘리는 하나님. 아랫마을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들. 저 보이지 않는 견고한 평화의 울타리. 자, 이연으로 된 시인데요. 사실 이 시의 주제는, 내용은 오늘날의 종교 현실을 풍자하고 야유한 시입니다. 비판한 시예요. 오늘날 기성 종교가 사실 일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소위 그 종교 권력자들이 많은 타락상을 보이고 있죠. 이해됩니까? 아주 심각하다 이거예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늘에 그 천국이 생겨가지고 평신도가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별로 반가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평신도가 올라갔는데 저쪽 가 있으라 이런 얘기야. 근데 어느 날 그래서 평신도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 천국 가면 데려받을 줄 알았는데. 근데 어느 날 장로가 올라왔어. 장로가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반색을 하는 거야. 장로가 왔다고. 평신도가 좀 삐졌어요. 아니 내가 지상에서 살 때도 별로 이렇게 차별을 받고 그랬는데 이 천국에서도 인간을 차별하는구나. 그래서 몹시 섭섭했는데 어느 날 목사가 올라왔다. 목사가 천국에. 막 하나님이 맨발로 달려가는 거예요. 호들갑을 막 목사님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난리가 났어. 평신도가 이제 정말 화가 나서 따진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천국이 생긴 일에 목사는 처음이다. 그럼 너 같으면 좋아하지 않겠냐? 자, 이런 에피소드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만큼 타락했다 이거야. 이해되죠?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오늘날의 종교 현실을 우리는 비판적으로 성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시도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 말고 여러분들이 또 참고할 시가 최승호 시인의 자동 판매기라는 시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시도 이제 종교적 현실을 아주 아프게 날카롭게 풍자하고 야유한 시입니다. 많은 시인들이 종교적 현실에 대해서 메스를 대는 그런 성찰의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시들을 쓰고 있죠. 자, 이 시도 그런데 만약에 이 시가 오늘날 종교적 현실이 정말 심각하다, 타락했다. 그리고 종교적 구원조차도 왜 부자들이 독점하는가? 라고 설명을 했다면 이게 시가 되겠습니까? 시가 안 되겠죠. 근데 이 시는 제 시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디까지 강의할 때는 제 시도 타자화시킨 거예요. 알겠죠? 텍스트. 오해하지 마세요. 뭐 시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시를 보면은 1년 보세요. 1년에서 이 행위의 주체. 지금 계속해서 얼어붙은 빙판길 올라가다 미끄러지는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죠? 아니, 1년 잘 보세요. 자, 아랫마을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들. 근데 그 종소리들 가운데서 대열에서 빠져나왔어. 빠져나온 게 누가 빠져나온 거야? 종소리가 빠져나온 거야. 그러니까 종소리는 감각으로 치면 5가지 감각 중에서 어떤 감각이야? 그렇지. 청각이 지금 빠져나온 것을 봤다는 얘기야, 시인이. 봤다는 거니까 시각이죠. 이해됩니까? 이게 공감각이란 말이야. 청각의 뭐야? 시각화야. 청각의 시각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근데 진짜
진짜 보이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여야지. 이게 진짜 보이면 이게 좀 이게 환각이야. 마약 먹은 거야 이제. 그래서 몰래 골목을 돌아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을 우리가 무슨 마을이라고 그래요? 봉천동이라고 합니다. 사실 봉천동. 진짜야. 봉자가 무슨 봉자야? 만날 봉자야. 하늘을 만난다는 뜻이야. 지금은 이제 봉천동도 아파트가 다 들어섰어요. 산동네지요. 거기를 찾아 나선다. 맨발로. 지금 맨발이 누구냐면 종소리야. 종소리의 맨발이 가파른 빙판길을 오르다가 미끄러지는 거야, 자꾸. 지금 사람이 미끄러진다라고 표현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시가 아닙니다. 이해돼요? 그 사람이 미끄러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미끄러진다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 누가 미끄러졌다고 했지? 종소리가 미끄러졌다고 했어. 종소리가. 청각이 시각화. 이게 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오르다가 미끄러져 물가져 피 흘리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냐면 종소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지금 성당에서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연에서 아랫마을 성당에서. 아랫마을은 지금 부자들이 살고 있어. 부자들이. 산동네는 가난하니고. 울려 퍼지는 종소리. 저 보이지 않는 견고한 평화의 울타리. 그러니까 평화도 자기들끼리 울타리를 짜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소외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구원조차도 부자들이 독점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현실을 이 시는 일찍은 성찰하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설명을 한다면 시가 되겠냐 이거야.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시는 설명의 욕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설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시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하겠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오케이? 간접적으로 표현하려면 뭐를 동원해야 되겠어요? 시의 구성 요소. 시의 구성 요소가 뭐 있어? 이미지, 감각하고 비유, 또 뭐 있어요? 상징, 반어 역설, 알레고리, 인유와 패러디 이와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란 말이에요. 직접 전달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첫 번째를 살펴본 거야. 감각을 통해서 자기네 생각을 대신한 겁니다. 이해되죠? 감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갤럭시를 빨리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이 갤럭시가 제 수업의 부규제입니다. 부규제. 찾으면 문태준 많이 들어봤죠? 문태준 시인의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뻘 같은 그리움을 찾아보세요. 뻘 같은 그리움. 여러분 이거 찾을 때 띄어쓰기를 해야 이게 잘 나옵니다. 문태준하고 띄어써야지 띄어쓰기 하고 붙여버리면 잘 안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알겠지? 좀 대충 띄워야 돼요. 감각의 중요성. 오늘 여러분들 요것만 오늘 배워갖고 하도 큰 수학입니다. 요거하고 이따가 묘사를 하나 더 설명해 줄 텐데 빨리 찾아주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뻘 같은 그림 찾았어요? 네. 우리 모천 왜 안 찾아? 찾았어요. 오케이. 다 찾았습니까? 그럼 읽어볼게요. 그립다는 것은 당신이 조개처럼 아주 천천히 뻘흙을 토해내고 있다는 말. 그립다는 것은 당신이 언젠가 돌로 풀을 눌러 놓았다는 얘기. 그 풀들이 돌을 슬쩍슬쩍 밀어 올리고 있다는 얘기. 풀들이 물컹물컹 자라나고 있다는 얘기.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움이나 기다림이나 평화나 자유나 이런 것들 관념을 가지고 시를 쓰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 관념을 가지고 시를 쓰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알겠습니까? 구체적인 사물을 갖고 써야 돼. 우리 뭐 그림 본 적 있어요?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 그림이. 냄새 있나? 그러니까 추상이나 관념을 가지고 시를 쓰면 참 어렵다 이게야. 그런데 가끔 쓸 때가 있어요. 뭐 정중의 향수랄지 또 유치원의 그리움이랄지. 근데 이러한
추상적인 제목의 시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소재에서 구체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소재에서. 소재에서 구체성을 만났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만약에 소재에서도 그 추상을 도와주지 못하는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는 일단 제목부터도 좀 구체적이야. 왜냐면 그리움 앞에 한정어가 들어가 있어요. 뭐요? 뻘 같은. 촉각적이야. 그렇죠? 촉각적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천년을 보세요. 조개처럼 뻐륵을 토해냈단 말이에요. 뻘. 여러분 갯벌에서 조개 잡아오면 처음부터 이거 삶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어떻게 해야 돼? 다라에다가 물 담아놓고 조개 놔야 돼. 그럼 조개가 알아서 천천히 자기 몸 안에 들어있는 뭐를, 진흙을, 뻐륵을 토해놓죠. 근데 그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 느린 거예요. 그리움은 느린 속도라는 뜻이야. 느린다. KTX는 그리움과 상관없어. 이해하세요? KTX는 그리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KTX는 빨라. 빠르기 때문에 풍경에 인색합니다. 뭐에 인색하다고? 풍경. 그 다음에 키 작은 역사. 기차역을 무시하고 달려. 작은 간역 무시하고 달려. 거기에서 무슨 추억이 떠오르겠어. 그리움이 떠오르겠어. 내가 볼 때 그리움은 최소한 자전거 속도예요. 자전거라든가 또 완행열차. 아니면 걸어가는 것. 아니면 조개처럼 천천히 뻐륵을 토해내야 됩니다. 자, 그림이 1년 읽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관념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시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림이라는 관념이 처음에는 안 보였죠? 안 보였는데 문태준 시인의 지금 천년을 읽으니까 보여, 안 보여? 진짜 보이면 어떻게 해? 병원에 가야 돼. 진짜 보이면 안 되고 마음으로 보여야 돼. 오케이? 좀 웃기면 웃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안 웃으면 내가 창피해. 그립다는 것은 당신이 언젠가 돌로 풀을 눌러 놓았다는 얘기. 그리고 이거 2년과 3년을 같이 엮어서 묶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풀들이 돌을 슬쩍슬쩍 밀어 올리고 있다는 이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는데, 여름에 막 풀들이 막 자랄 때 보면, 물론 이 돌은 큰 돌이 아니에요. 조그만 돌들을 풀 위에 올려놓았을 때 한 며칠 뒤에 가보면 돌의 위치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라는 풀의 힘에 의해서 돌의 위치가 옮겨진 거야. 근데 이게 뭐 기중기라든가 부르자 그런 힘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2년과 3년에서 시인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리움이라는 것은 뭐 엄청난 파워가 아니라 조금씩 자라는 풀이 조그만 돌멩이를 슬쩍슬쩍 옮겨놓는 은근한 힘이다. 이게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그리움이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처음에는 시각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야? 마지막에 풀들이 물컹물컹 할 때 느낌이 어때? 촉각. 그림은 촉각적이야. 딱딱한 송판이 아니야. 송판은 그림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밀가루 반죽 같은 것, 진흙 같은 것, 이런 것이 그리움 쪽에 가깝습니다. 아니면 이제 막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새댁의 젖. 60 먹은 여자는 아닙니다. 알겠죠? 좀 너무 야한가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얘기한 것들이 어떻게 그리움에 관련이 깊은 거야. 촉각적이니까. 자, 이게 시입니다.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한 편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각이 중요성. 제가 최근에 이게 10번째 시입니다. 이게 혹시 아직까지도 구입을 못 하신 분이 계신가요? 이거 정말 지금 장안에 이게 화제인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요거 신문에도 많이 소개가 됐어요. 제가 요 감각과 관련돼서 갤럭시 찾아보세요. 갤럭시도. 혹시 없으면 이제뭐 치고 지병처럼 찾아오는 것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지병처럼. 뭐처럼? 지병. 지병이 뭐예요? 오래 앓은 병이죠. 지병처럼 찾아오는 것들.